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이미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났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JD 부자연구소의 저서인 V체인저 120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3월 CPI 전년비 8.5% 급등,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3%, S&P 500 지수는 0.34%, 다우존스 지수는 0.26%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을까?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8.5%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 선물은 1%대 후반까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CPI가 8.5%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초반에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둔화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즉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되면 이번 5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0.5% 올리겠지만 앞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와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향후 6개월 이후를 반영하므로 주가가 현재 올라가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연준의 매표적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비둘기파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강하게 나오니 나스닥은 후반으로 갈수록 관망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오른 주식이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중국 비중이 높은 애플과 테슬라가 중국이 어제 상하이를 비롯한 봉쇄 수위를 낮추겠다는 뉴스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빅테크를 비롯한 나스닥 주식들은 상당히 세게 빠진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PC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 얘기가 나오는 엔비디아는 전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지표를 주목해야 할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 세 번째는 WTI 유가, 네 번째는 비트코인, 다섯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첫 번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8%까지 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확연히 꺾여야 할 것입니다. 2.8%라면 연준이 얘기하는 적정금리인 2%를 확연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봉쇄가 마무리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 국면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2%대 초반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로화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오르고 전쟁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보다는 안전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 돈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자산의 가치가 뻥튀기 되는 것을 막아야 공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1987년 블랙먼데이가 터지면서 미국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미국은 일본에 금리 낮출 것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수출만 하지 말고 미국이 좀 어려우니 미국 상품을 수입해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금리를 낮추자 일본의 부동산 주식에 버블이 왔습니다. 이후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1990년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식시장이 망가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금리 낮추고 내수 경기를 살려서 세계 경기를 끌어올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도 중국은 빚을 내서 중국 내수 부동산 경기를 살렸고요. 결국 기업은 부채 300%로 치솟으면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대규모 디폴트까지 갔습니다. 헝다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낮은 금리로 인한 버블로 인해 중국의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어려우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세계 경기를 살리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미국 자산에 버블이 끼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때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으로 가야 미국 자산에 버블이 끼지 않습니다. 그래야 앞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중국처럼 안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이나 중국이 어려워질수록 앞으로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펼 것입니다.
이런 긴축은 당장 미국 주시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은 달러 인덱스는 90 이하로 가는 것이 미국 자산에 좋습니다. 그래야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WTI 유가입니다. WTI 유가가 다시 100달러로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략 비축률을 미국이 풀어대고 미국 우방국들이 동참하자 9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러시아가 전쟁의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자 다시 100달러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음료를 뺀 근원 CPI가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2달 연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너지가 불안하면 물류, 곡물, 난방 등의 산업 전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유가는 60달러대에서 안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트코인인데요. 위험자산의 선호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확연하다면 그만큼 위험자산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5만 불 넘어가면 주식시장에 봄이 왔다고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난다 하더라도 갑자기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이 급락하며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미국은 현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표가 좋아지면 모든 주식은 다 올라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참고는 하되 주식시장은 떠나 있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주식시장에 남아 매뉴얼로 기계적인 대처를 하면 됩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티려면 긍정적일 때 오래 버틸까 아니면 부정적일 때 오래 버틸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정적일 때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긍정적인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대개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불황이 와서 금리를 올리니 금융주가 좋아질 거야 이런 논리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융주를 샀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거 투자를 해놓은 미국 은행들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일부 신흥국들이 디폴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놔야 합니다. 금융주는 분기별 이익이 떨어지면 어닝 쇼크가 납니다. 이익에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은 결국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막상 주가가 떨어지면 어떤 판단을 합니까? 떨어져도 팔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자신을 망신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갑니다. 자신의 판단을 무시한 주식시장에 복수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입니다. 주식시장은 때로는 공황과 같은 상황에서 비이성적이지만 대부분 이성적입니다. 단지 개미인 내가 주식시장의 깊은 뜻을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만 피울 뿐입니다. 결국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개미는 그래서 주식수만 늘어나고 손실만 커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개미의 계좌는 죄다 마이너스 50%, 60%만 많은 주식들이 한 30개쯤 갖고 있습니다. 이익이 난 것은 이미 5% 올랐을 때 손절을 해서 모조리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소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시장을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이때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믿을 것만 믿되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지수 세계 1등은 투자를 하고 오른다는 믿음을 갖되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수 세계 1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식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수 세계 1등도 공황 만나면 50%씩 거꾸러지고 세계 1등도 영원한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2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1등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50%인 상태에서 1등이 2등으로 바뀌면 닥쳤던 개 됩니다. 이런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0분의 1 토막 납니다. 부정적이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잡주는 마이너스가 없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마이너스 5% 등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기계적인 매도를 하면 이미 큰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팔고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좌를 볼 때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절 라인이 없으면 계좌를 볼 때 죄다 마이너스라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며 나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식 투자를 접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현금이 존재합니다. 리밸런싱 마이너스 3%, 말뚝박기 등을 하면 항상 계좌에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 평단가를 낮출 수 있거나 평소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줍줍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오래 투자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왔을 때 매뉴얼에 의한 기계적인 매도로 일단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더 많은 주식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70%, 현금이 30% 있음에도 나스닥이 올라가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투자가 재미있어 평생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지수와 세계 1등 외의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주는 항상 부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야 합니다. 떨어질 때도 마이너스 10% 투자법 등으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지수와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으나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해야 하고 마이너스 3% 같으면 비율대로 팔고 말뚝박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재산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늘리는 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 같으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이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